일단 소개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바이오 디젤이 뭔지, 바이오 디젤이 어떻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바이오 디젤이 뭔지,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이 뭔지 많이 설명드리고, 바이오 디젤 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많이들 생산하고 있는지 자꾸 필요성하고, 국내 바이오 디젤이 지금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 그런 데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러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바이오 디젤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생물 공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한다고 해서 바이오 디젤입니다. 그래서 동식물성 기름으로부터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물 반응도 가능하지만 지금 대량 양산 공정에는 화학 반응만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의해 생산된 정유 대체 연료를 갖다 바이오 디젤이라고 부르습니다. 물론 생물 반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이제 기름하고 그다음에 알코올이 들어가고 그 촉매가 산 또는 알칼리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이오 디젤하고 글리세린이 나오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디젤을 왜 이렇게 지금 많이들 하는지 거기에서 말씀드려요. 가장 첫 번째 문제되는 게 지구온난화 대응 연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모든 바이오 에너지가 다 그렇지만 이 바이오 디젤도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대응하는 연료로서 이제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이제 그 지구온난화 대응을 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차량에서 가스가 똑같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바이오 디젤이 지구온난화 대응을 하냐 하는데 요 왼쪽에 이제 사이클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을 갖다가 연료로 사용했을 때 나온 CO2는 그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그 유지작물, 식물이 클 때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그래서 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포션으로 보면 약 0.2 정도는 순수하게 밖으로 나가고 0.8 정도는 재순환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료 및 그러니까 대체 연료하고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각각 순수한,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전주기 분석에 의한 그 CO2 순수 배출량을 봤을 때 바이오 디젤이 다른 연료나 다른 대체 연료나 그 기존 연료에 비해서 상당히 CO2 배출량이 작은 것으로 이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대응 연료라는 거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환경 친화형 연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경유에 비해서 상당히 공해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대도시, 특히 대도시에서 이제 그 환경 오염 물질 총량제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대기 공해가 자꾸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정 연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정 연료를 요구하는데 바이오 디젤은 경유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오는 PM 그러니까 미세분진이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THC라든지 근데 FE라는 건 이제 연비입니다. 그러니까 연비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경유하고 그리고 여기 BDF20이라는 건 바이오 디젤을 20% 혼합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80%에 바이오 디젤 20%를 혼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 디젤 100%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100%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이오 디젤 20%를 써서 일단 그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장점은 현재 인프라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구축된 사회 간접 시설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차량에 그냥 써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거기에 맞게 자동차가 새로 개조가 돼야 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기존 주유소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LNG 차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LNG 차 경우에는 가스 충전소가 새로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 주유소에다 그냥 스탠드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 이미 그렇게 주유소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차량에 그러니까 기존 차량에 이제 넣고 이제 단기 실험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마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단기로 일단 검사를 했는데 경유하고 바이오 디젤 차이를 봤을 때 엔진 출력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걸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차량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왕시 업무지용 차량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소형 갤록과 중형 스타렉스, 대형 시내버스 등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규제 대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모든 경우에 바이오 디젤 20%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경유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유 대비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부딪힌 문제, 이제 정부에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져가서 바이오디젤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선 다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몇 년째 쭉 써오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차량에 문제가 없었다는 데이터를 가져오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기 실증 시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01년 11월 달부터 지금 계속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소형 차량하고 대형 차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바이오디젤 20% 넣고 차량 운전을 시키니까 계속 타고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면서 6개월마다 다이나모메터 하니까 정밀 분석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정밀 분석해가지고 이제 배출가스 조절 연비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차량 성능 모니터링은 이제 운전사, 그러니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이제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이오디젤이,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오디젤이 일단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디젤이 198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500톤을 생산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창기, 그러니까 약 97년까지는 상당히 그 증가율이 늦습니다. 늦다가 그 고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교토 협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1999년부터 급격하게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역시 유럽이 제일 많습니다. 유럽 웨스트가 지금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약 50만 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요 오스트리아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바이오디젤 세계 그 생산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가 와서 저희도 이제 10만 톤 정도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55만 톤, 아시아에서도 한 55만 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별로는 역시 독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약 111만 톤 정도, 그러니까 2002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44만 톤, 이탈리아가 35만 톤, 해가지고 총 26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260만 톤 정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바이오디젤이, 그러니까 차량 연료로서뿐만 아니라 또 화학 원료 스타팅 매트리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원료로서도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을 몇 프로로 쓰느냐 다 다릅니다. 독일 경우는 이제 바이오디젤 100%를 보통 쓰고요. 프랑스 경우는 바이오디젤 5%를 보통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남바되고, 미국은 바이오디젤 20%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바이오디젤 100%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디젤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유에 비해서 생산 원가가 워낙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가격 차이를 갖다가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유에다가는 미네랄 오일 텍스라 가지고 세금을 갖다 붙여서 바이오디젤보다 인위적으로 약간 가격이 높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경유 쪽이 오히려 약간 비싸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쉬운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점을 갖다 저희가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2001년도 환경부에 가서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디젤이 이러한 그 환경 친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환경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갖고는 자기네가 이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부 직속 산하기관이 자동차 공해연구원에 다시 바이오디젤의 그 차량 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성능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공해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 우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2002년 월드컵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이 바이오디젤이 이제 대체에너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대체에너지 시행령에, 그러니까 바이오디젤이 이제 대체에너지 시행령에 포함이 됐을 때 이 대체에너지 시행령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대체에너지 시행령에 포함이 되면은 대체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대체에너지로 분류가 되면은 그 경유에 부과되는 온갖 특별수급세가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디젤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세 10%밖에 없기 때문에 경유에 대해서 가격 경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디젤을 갖다 이제 대체에너지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 보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범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규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디젤의 연료로서 이제 표준 규격을 제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러니까 연료 표준 규격을 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미국 표준 규격을 그대로 우리나라 표준 규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통해서 표준 규격은 이제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6월 이후 바이오디젤의 시범 보급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하고 전북 지역에는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지정 주유소 56개소에서 지금 일반 차량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이후에 이 시범 보급 사업 결과에 따라서 내년 6월 이후에 한자부에서는 전국에 바이오디젤 전면을 보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바이오디젤 국내 표준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표준 규격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표준 규격을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이오디젤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총 생산이 약 10만, 연산, 그러니까 용량으로 10만 6천 톤 정도 되고, 신한에너지가 10만 톤, 그 다음에 구신양현무인 BDK가 6천 톤 해가지고 두 군데서 지금 생산해서 신한에너지는 수도권에 그리고 BDK는 전북 지역에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준공한 그 신한에너지 공장 설정이 되겠습니다. 10만 톤.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바이오디젤, 그럼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이제 생산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유에 비해서 워낙 1.5배 이상 비싼, 그러니까 원가 기준으로 볼 때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이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료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하는 대두 식용유의 경우에는 바이오디젤 생산 원가가 약 780원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0원 정도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780원 정도. 그리고 그 그러니까 브리세린 같은 거, 브리세린이라든지 그다음에 패시온이라든지 옐로우 그리스로 내려오면 원료 가격에 따라서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가 크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비용이,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총 생산 비용이 약 70%에서 75%를 차지한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만약에 싸게 할 수 있다면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는 그만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을 갖다가 이제 원료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바이오디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는 역시 유체유입니다. 유체유는 그 유럽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은 다 유체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체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대두는 요 미국에서 이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팜을 하고 있고요. 요 유스트 프라이는 폐식용유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있는데 약 1%입니다. 그러니까 폐식용유의 경우에 가장 그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가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만큼 폐식용유 중에 있는 그 반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수물 때문에 바이오디젤을 만들기가 힘든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디젤 생산하는데 경제성에 대한 영향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생산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바이오디젤 판매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판매 단가가 가장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생산 수율,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큼 싸게 원료를 샀느냐, 원료 단가, 그리고 글리세린의 단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바이오디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판매 가격이나 그 오일의, 그러니까 식용유의 그 수입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 가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고, 이 1등은 우리가 기술 개발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기술 개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들을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인데요.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생산비에 이제 그 원료비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에스테라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그 공정의 이제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지하고 알코올이 이제 세 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이제 세 분자가 들어가는데 이제 비용을 낮추고 있으니까 모든 알코올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통 상용화 공장에서 다 가장 싼 알코올인 메탄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이 세 개 들어가고요. 그다음 촉매가
산 또는 알칼리 촉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가 한 분자 들어갔을 때 바이오디젤 세 분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지의 고분자 구조를 이제 끊는 거죠. 그걸 끊어가지고 이제 바이오디젤 세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의 특징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알코올은 이제 비용상의 이유 때문에 메탄올을 쓰고 있습니다. 메탄올을 쓰다 보니까 메탄올은 급성이 크고, 그러니까 폴라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은 넌폴라하니까 이 페이스 딱 층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 계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반응이 많이 일어나려면은 이걸 갖다 그래서 교반 속도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을 잘해주면 이제 반응이 빨리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교반을 많이 해줘야지 반응이 빨리 간다는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은 그러니까 수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의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용화 공정은 지금 회분 식도는 관형 반응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네틱스에서 볼까 하면 이쪽의 키네틱스는 그러니까 반응 시간에 따라서 프로덕트 농도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CSTR은 반응 그 생산물 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기 때문에 키네틱스상 이쪽 반응기 형태가 그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용량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대용량의 경우는 연속 반응기, 관형 반응기식으로 지금 모든 상용화 공정으로 설계가 되고, 그러니까 제작돼서 운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촉매는 이제 산촉매도 가능하고 알칼리 촉매도 가능한데요. 그 반응 특성상 산촉매를 쓸 경우는 고온 고압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알칼리 촉매를 쓰면 저온 조합이 되고 반응 시간도 상당히 큰 데 비해서 그 5분에서 10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알칼리 촉매를 상용화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유리지방산이 아주 높은 특수한 그런 원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알칼리 촉매를 쓰고 있습니다. 알칼리 촉매 쓰는데 알칼리 촉매 중에서 이제 KOH라든지 NaOH 쓰는데 그 KOH 쓸 경우에는 이제 포타슘이 포함된 이제 폐기물이 나오니까 그거는 비료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데 비해서 NaOH 쓸 경우는 이제 소듐이 포함된 그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소듐이 포함된 경우는 그 비료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중에 후처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용화공에서 KOH 촉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들에 대해서 이제 다들 그 가장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수율을 높일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데 이제 만들고 바이오디젤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방산 분리되고 지방산 받고 그 다음에 고용물 분리돼가지고 그러니까 애시드 그러니까 그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알칼리 촉매 들어갔지 않습니까? 알칼리를 갖다가 이제 애시드를 넣어가지고 중화를 하고 그 중화돼서 이제 다시 고용물 분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타슘 포스페이트가 이제 비료로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그 초기의 공정이었습니다. 초기의 공정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까는 이제 유리지방산이 나왔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앞에서 그냥 유리지방산으로 나오던 것을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 산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유지일 때는 알칼리 촉매를 써도 되지만 원료가 산일 경우에는 그 알칼리 촉매 쓰면 중화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산촉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산촉매 써가지고 그 유리지방산으로 그냥 뽑던 걸 갖다가 유리지방산도 바이오디젤로 다시 바꾸는 그런 추가 공정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개선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속식 공정인데요. 연속식 공정에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관형 반응기를 쓰고 있습니다. 관형 반응기를 쓰고 있는데 관형 반응기 쓸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탄올과 유지가 섞이질 않습니다. 섞이질 않는데 혼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henkel 프로세스인데요. henkel의 경우에는 이 관형 반응기 내에 그 레이노스 넘버를 만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갖다 특허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만 이상으로 유지해야지 이제 혼합이 어느 정도 일어날 테니까 그런 조건에서 그분들은 이제 그 혼합이 되도록 해서 관형 반응기를 이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식 공정이 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독일의 컨네만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컨네만 프로세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컬럼 리액터죠.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경우에 특허를 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이 끝나고 나면 바이오디젤하고 글리세린을 분리해야 되는데, 바이오디젤하고 글리세린을 갖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응기에서 인시튜로 분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바이오디젤하고 글리세린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려올 때 글리세린은 빨리 내려오고 바이오디젤은 천천히 내려올 거다. 그리고 글리세린하고 바이오디젤을 반응기 내에서 인시튜로 분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특허를 이제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콘네만이라는 분이 이제 바이오디젤 생산 상용 공정의 운전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이제 그 이런 관계가 있어서 A사, B사, C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용량이 일단 커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전 비용이 낮아지는데, 여기서 E사하고 F사를 특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사 경우는 E사에 비해서 용량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운전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 회사에서 쓰는 그 기술 인력 차이에 따라서 운전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유치율이 이제 유럽에서는 바이오디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바이오디젤을 많이 생산하니까 원료가 이제 부족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디젤 만드는 쪽하고 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그러니까 수급 불안 문제가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비식용이니까 식용이 아닌 그런 유지 작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기물로 내놓는 폐식용이라든지 폐유지를 원료로 하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촉매는 다 황산이라든지 KOH와 같은 촉매였는데, 그런 촉매들의 경우는 반응 끝난 다음에 그냥 녹아서 나오니까 그걸 갖다 흡수할 방법이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그렇다면은 그 반응기 내에 그러니까 반응기 내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촉매를 갖다가 쓸 수 있다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없지 않겠냐 가지고 고체 산성, 고체 알칼리 촉매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유지의 경우 이제 연속 에스테로와 공정을 이제 모듈화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에서 최근에 공정의 모듈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당 5천,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 크기가 이제 5,000톤 시스템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이제 바이오디젤 퀄리티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못하는 거예요. 차량 내 연료를 써야 되는데 바이오디젤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퀄리티에 대해서 보장을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료, 싼 원료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로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폐식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2000년부터 연구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유지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식용유를 갖다 이제 요리용으로 이제 쓰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산화가 돼가지고 지방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유리지방산이 그 알칼리 촉매하고 반응하면 소프가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순물도 있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폐식용유하고 동물성 우지를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공정을 상용한, 그러니까 유일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유지의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은 거의 다 회분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었을 때 품질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식으로 하는 건 좀 어렵다는 뜻에서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BDI 회사 경우는 유리지방산 20%까지 할 수 있는 공정 상용화했는데요. 저희도 이걸 갖다 이제 따라서 이제 저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폐유지로부터 이제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유지 중에는 유지, 그러니까 식용유 속에는 그걸 유지하고 유리지방산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리지방산은 산촉매에 의해서 바이오디젤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지는 연기촉매에 의해서 바이오디젤로 가는 게 그 맞겠죠. 그래서 이런 홀 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간단히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000년부터 그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계속 수행하고 이제 올해 3년째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금 현재 촉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체 촉매를 갖다 개발하는 연구를 그 위탁 연구를 고대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2006년에 이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공장을 갖다가 실용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국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볼 것 같으면 약 8만 톤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거고 국내 전체 배출량은 약 20만 톤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폐식용유가 어느 정도 그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식용유가 연간 80만 톤입니다. 80만 톤이기 때문에 그 외국 사례를 볼 경우에 폐식용유가 약 25% 나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0만 톤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단 타켓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폐식용유들의 이제 유리지방 타켓으로 했던 물질은 그러니까 식용유 중에 가장 그 반응을 억제하는 유리지방산을 타켓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지방산 농도가 특별히 이제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높은 경우에 대해서 원료 물질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저절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타켓으로 해서 이제 연구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리지방산을 갖다 그러면 이제 저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저처리를 하는 방법, 기존 방법들에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화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칼리를 넣어가지고 중화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오프가 나오고 이때는 이제 요 유리지방산이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바이오디젤이 갈 수 있는 원료인데도 불구하고 수오프로 해가지고 폐기물을 내놓는다면 아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지방산을 갖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공정은 황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BDK 공정에는 이제 황산을 쓰고 있는데요. 황산을 쓸 경우는 고온고압이고 이 황산 자체가 이제 발효 끝난 다음에 폐수로 나오니까 그 폐수 처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황산 대신에 고체산 촉매를 갖다가 써보니까 어떨까 해서 고체산 촉매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한 고체산 촉매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하나는 이온교환 강산성 이온교환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산성 이온교환 수지하고 무기산 촉매 두 가지를 일단 그 대상 촉매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산성 이온교환 수지는 6종을 이제 여기에 나타낸 6종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엠벌리스트 15하고 그 다음에 엠벌리스트 35 드라이가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유리지방산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적 강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는 엠벌리스트 15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엠벌리스트 15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촉매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엠벌리스트 15를 사용해서 연속 전처리하는 시스템을 이와 같이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베드 리액터 시스템을 구성했고 여기서는 UFO라는 건 이제 그 폐식용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이 섞여서 들어가서 이 전처리 시스템 통해서 나오는 조건을 했습니다. 엠벌리스트 15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연속 전처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라면 공장 그 유리지방산이 5%가 넘었던 그 원료에 대해서 이제 폐식용유를 갖다 전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경우에 이제 유리지방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그 처음에 안정되고 나서 이제 연속 운전 시에 유리지방산 제거율이 약 90%, 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산 제거율은 오른쪽으로 보면 90% 정도에 도달했고 상가는 왼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1에서 12에서 내려가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낮게 1 가까이 떨어져서 그 운전량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시간 정도는 연속적으로 운전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로 운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처리된 폐식용유를 갖다가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생산하는 실험을 했더니 전처리 안 한 폐식용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알칼리 촉매가 다 그냥 유리지방산에서 죽어가지고 그 전혀 거의 그러니까 바이오디젤이 생산되지 못한 데 비해서 여기서 전처리한 폐식용유 경우에는 바이오디젤이 거의 그러니까 식용 원유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수율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된 폐식용유 중에 원래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바이오디젤로 갈 수 없는 부분에 의한 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찾은 게 이제 엠벌리스트 15가 이제 좋기는 한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80도 이상, 그러니까 온도 80도 이상에서는 그 머케니컬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이제 더 반응 온도를 더 올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서머 스테빌리티 때문에 더 못 높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보다 고온에서 운전 가능한 그런 무기 고체 산충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고체 산충을 찾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했던 게 지올라이트 H하고 세슘하고 그다음에 설페이트 지르코니아인데 설페이트 요 세 가지 무기 산충에 비해서는 설페이트 지르코니아가 가장 엠벌리스트에 근접한 그 전처리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설페이트 지르코니아를 일단 저희 무기대 고체 산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위탁 연구기관이 이제 고려대학교 이관영 교수님 연구팀에서 수행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지방산 제거 효율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170도로 했을 때 그러니까 80도가 아니니까 그 엠벌리스트 경우는 80도였지만 이건 120도 그리고 120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였어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온도는 점점 더 높여가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전처리 기술적 장단점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러니까 요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바이오디젤 연속 생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저희도 이제 바이오디젤을 갖다 결국은 이제 폐식용을 이제 전처리 한 다음에 그 연속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는 이제 일단 관형 반응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형 반응기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매는 KOH하고 이 KOH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체 연기 촉매가 되겠습니다. 고체 연기 촉매를 갖다가 개발하는 연구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 연구는 고려대학교 이관영 연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일단 배치로 모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제 최적 메탄올 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연속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속 시스템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제일 첫 번째 쪽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 연속 전처리를 위한 팩트베드 리액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전처리된 KUG의 이제 바이오디젤 생산 공개되는데 요 박스 안에 그러니까 그 연속 바이오디젤 생산 관형 반응기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터 베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바이오디젤과 그 글리세린을 갖다 분리하는 그 층분리를 위한 그 후속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처리한 그 폐식용유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갖다 저희가 그 만든 관형 반응에서 이제 그 생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회분식으로 했을 때고 요 아래는 이제 저희 관형 반응기 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회분식과 관형 반응에서 동일한 키네틱스로 거의 똑같은 수율로 나타나는 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KOH 캐탈리스트 썼을 때 그러니까 수율이 메틸에스터 수율이 약 92% 정도를 갖다가 꾸준하게 이제 연속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체류 시간은 약 13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식용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그 문제한 게 과연 우리가 이 폐식용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만들었을 때 이게 그 국내 규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이제 모든 국내 규격을 다 만족했는데 한 가지 만족 못한 게 메틸 에스테르 농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디젤 농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디젤의 순도가 국내 기준은 95% 이상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9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완전히 폐식용유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었을 때는 그 국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에 그 식용유를 쓰고 있는데 그 식용유의 10%나 20%를 갖다 폐식용유로 대체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다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높은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합쳐서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했던 게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하면서 그 심사위원님들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럼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 과연 차량 배출가스 썼을 때 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처럼 그런 환경 청정 효과가 있는지 증명해라. 그 데이터를 내놔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도 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과 비슷하게 환경 공해 오염 물질이 덜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스모크, 그러니까 그 경유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게 스모크인데, 스모크 경우에는 경유에서 이렇게 높았다가 바이오디젤 20%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스모크가 떨어지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원료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유지 또는 이제 비식용 유지 작물을 사용해가지고 원료 조달 방안,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식용유로부터 만드는 그 시스템은 점점 그 수급 불안정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폐유지라든지 비식용 유지작물로 원료 조달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의 개발은 폐유지의 원료화, 그리고 바이오디젤류 수율 향상 및 청정.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점점 모든 기술들이 청정 생산 공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정 생산 공정에 맞춰서 고체산이라든지 고체 연비 촉매 개발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 보고 있고요. 보다 폐유지 경우에는 이제 이 유리지방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갖다 이제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문제가 최근식을 썼으나 최근에는 이제 연속식 공정으로 이제 저희도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연속식 공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촉매를 대체하는 이제 고체 촉매에 대해서 그 연구 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위탁 연구기관에서도 유망한 이제 고체 촉매를 찾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체 촉매를 위한 폐유지로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이 실용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체 촉매를 이용한 기술이 아직까지 실용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이 앞으로 실용화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